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유세 현장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총선을 앞두고 사탕 발림 생생이란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의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던진 국민 지원금 꼭 필요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도 명예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노욱 선임연구위원, 또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민생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전국민 지원금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약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민생경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죽어가는 골목경제, 네, 죽어가는 지방경제까지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씩 지원금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할 때인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김용원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데다가 물가도 많이 높습니다. 네. 그럼 이걸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결국 실질 소득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가 괜찮으면 뭐 소득이 좋아져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도 별로 안 되고 근데 물가가 높으니 네.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뭐 지금 딱히 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얘기 나온 전국민 지원금을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다. 아주 심플하게 찬성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교수님께도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필요하냐고요? 그럼요. 작년 성장률이 얼마였죠? 네, 작년 성장률이 1%대였습니다. 네, 금년이 얼마죠? 목표치는 2.1%가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럼 작년보다 올해가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올해가? 올해가요? 네, 작년보다 좋죠. 좋길 희망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한국은행의 전망이 2.1, KDR가 2.2 이게 되냐 안 되냐 따질 필요가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작년보다는 나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나은데 이게 또 뭐 위기다고 하고 돈을 살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이다. 하려고 하면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 거다. 네. 저는 이게 선거를 앞두고 투표를 뭐 2주 앞두고 꺼내는 것은 100%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네. 지금 2% 성장이 정말 위기냐? 저는 그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2% 성장이면 지난 10여 년 동안 평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거든요. 네. 정상이다. 그리고 물가 이야기 하시는데 물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이유는 다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사과가 한쪽에 5,000원, 4,000원 하기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국소 주사를 놓아가지고 사과 가격이나 뭐 대파 가격이나 이걸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25만 원, 그럼 이재명 씨한테 죄송합니다. 이재용 씨한테 또 25만 원 주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네, 말씀하시는 난 그렇게 거군요. 묻고 싶어서. 네. 첫째, 지금 경제가 뭐 민생 위기다, 나라가 망하는 것다, 폭망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코로나 때는 20년도에 마이너스 1% 성장했거든요. 네. 그때하고 또 다르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주면 저도 주면 좋지. 뭐 국밥 하나 더 사 먹지만 지금 물가가 어려운 거는 그 과일, 채소 특정 몇 개 품목이 안 좋은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풀면 아주 나쁜 선례가 되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이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늘 토론을 전개하겠습니다. 네. 김용원 연구원님과 신세돈 교수님은 명확하게 입장이 갈리셨습니다. 네, 박 연구원님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제 수단의 이슈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연 그렇게 전 국민 보편적인 이제 현금성 그러니까 지역 화폐 형태이긴 하지만 네. 이제 지원이 이제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과연 그러하냐.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통상적인 위기 상황으로 좀 보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제 뭐 좀 이제 뭐 고물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위기여서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수단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정 운용 기조 측면에서 볼 때도 이제 코로나 이후 지금 이제 부채를 이제 축소해 나가는 게 이제 글로벌한 이제 정책 기조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적자를 상당한 부분 이제 포함하는 이제 예산안을 편성했고 지금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인 이제 또 재정 소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외적으로도 별로 그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찬성하기는 힘든 앞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은 반대, 김연구원님만 찬성인 건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5만 원 지원금이라는 게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에 대한 지금 현재 물정을 모른다 이런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소위 마트 가서 뭐 소비 여력이 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못 사는 걸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이런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물가 대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물가를 자극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물가 대책이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물가 대책 지금 물가가 굉장히 비싼 거는 사과, 배, 배파, 뭐 감자 이런 채소류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인 게 뭐 가격을 엄청나게 뭐 1,500억씩 투자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마트에 가보면은요 가격이 12,000원에 빨간 줄 딱 끊고 9,000원이에요. 네. 난 9,000원인 줄 알고 사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대요. 뭐 농협 카드를 갖고 오거나 뭐 뭐지? 그 상품권을 주거나 네. 그런 거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물가 대책으로 이거 주자는 것은 전혀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물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4,000원 하는 사과가 2,500원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물가 차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책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외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인프라가 좀 빈약한 이쪽의 계층을 좀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25만 원의 어떤 현금성 지원이라는 거는 여기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쩌면- 그러니까 물가 대책도 아니고 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네. 비판을 해주셨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정확하게 서민층을 겨냥해서 이 25만 원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드린 뭐, 겁니다. 사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는 좀 논란의 여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좀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오히려 이 25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취약계층 지원액으로 충분한가? 오히려 그 부분이 사실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고 고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쪽은 취약계층이거든요. 소득도 낮고 물가는 높은데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는 필요하지만 근데 그 소비를 충당할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그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가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네. 이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다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단돈 1원도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이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25만 원을 1인당 모두에게 이재용 씨에게도 줄 거면 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린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모든 국민에게 말이 1인당 25만 원이지 3인 가족이면 75만 원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저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냐 하면은 75만 원의 카드가 이제 세대주한테 옵니다. 네. 개개인에게 주지 않고 제가 받아보니까 세 식구 가족에게 카드가 오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려면은 안 먹던 곰탕을 드셔야 되고 안 먹던 음식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75만 원의 카드는 왔는데 당장 내가 은행에 이자를 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 카드를 할인을 해서 팔아서 이자로 저는 대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감 효과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난지원금 지급받았을 때 우리가 소고기 사 먹고 좋지 않았냐. 당시 이제 그 코로나19 때, 뭐 당시 이제 뭐 고기를 실제로 이제 먹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이벤트도 있었고, 당시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75만 원 세 식구니까 받아가지고 네. 김포에 가니까 김포에서 못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걸 다 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거 가지고 뭐 고기를 더 사 먹거나 안 먹던 뭐 예를 들어서 뭘 사 먹거나 하지 않고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써오던 것을 내 돈으로 안 내고 저는 카드로 냈다는 차원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카드로 인해서 경기 진작 효과는 저는 없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돈 가지고 평생에 안 먹던 걸 새로 먹는 게 아니라 네. 자기 돈 가지고 내서 먹었던 것을 저는 대체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의문시 되는 거죠. 박영원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위 헬리콥터먼이라고 하잖아요. 돈을 살포하듯이 이제 공중에서 정부기 지원하는 효과, 효과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는 뭐 얘는 100만 원 이상의 효과라고 보는 데도 있고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데도 있고 효과 분석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그러니까 헬리콥터만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응급 조치,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사실 가장 사실 뭐 효과가 있을 수 극단적인 있는 경기부양책이라고 보죠. 예, 그럴 때 이제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연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대미문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취약계층을 선별한다든지 이런 게 뭐 상당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100원을 풀었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100원을 소비하고 추가로 더 소비하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대부분은 대체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쓸 돈을 쓰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는 아마 100원 들어오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코로나 그 시대 때 아마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추정은 아마 100원 받아서 한 30원 정도 네. 이제 추가적인 이제 소비 정진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물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이제 고물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물가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고통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물가가 잡히는 것이고 이제 대처가 되는 것이지 이제 고물가라고 해서 그 물가를 그 부담을 전적으로 정부가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또 오히려 이제 이 고물가 이 시점을 더 늦추는 이제 고통을 오히려 이제 고통 정도는 낮지만 오히려 네. 이제 연장시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냐가 이제 뭐 쟁점이긴 하지만 과도하게 정부가 이제 고물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 아까 이제 KDI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KDI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당시 이제 코로나 때 지급됐던 지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0%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10만 원 지급됐으면
3만 원 효과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경기도에서는요 10만 원을 받았다면 18만 원을 쓴 효과가 있었다. 180%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효과 분석에서 좀 극단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김영원께도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보셨는지. 저는 저 연구 결과만 비교를 한다면 네. 사실 저는 이제 경기도보다는 KDI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학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예.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지원금의 거시경제 효과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측정하는 시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이 KDI 연구에서도 그 점을 이제 자신들의 한계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승소 효과라는 것 자체가 발생하는 기간이 좀 걸린단 말입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을 측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DI 효과만으로 딱 30%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인데 지금까지도 연장돼서 영향이 있을 수 분석할 있죠. 연구적 가치가 있다라고 네네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 교수님 같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기존에도 이제 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특히 지역 화폐에 대해서도 일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요. 네, 아까 우리가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대체 효과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만 원을 주면 그게 효과가 100% 있으려면은 그 돈이 없었을 때는 전혀 하지도 않을 것을 그 돈 때문에 새로 하는 게 있어야 그게 100%거든요. 네. 저는 이게 100만 원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아까 이자를 내는 돈으로 쓰거나 쓸 네. 수 있다면 네. 그 카드를 할인해서 팔고 우리 그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인터넷에 그 지역 화폐 뭐 20만 원에 사겠다, 뭐 10만 원에 팔겠다 한 사람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따라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낸다거나 다른 경비로 쓰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런 경비를 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딱 생기면 이번 기회에 나 일본 여행 가야지. 저는 그렇게 해서 새는 돈, 다른 쪽으로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재용 씨, 그러니까 너무 이재용 죄송한데 이걸 다른 분을 골고루 좀 오케이. 최정년 회장을 들면 25만 원 들으면 전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일정 수준의 소득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25만 원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 가면 소비 진작은 전혀 저는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 카드를 만기시까지 그냥 섞여서 그냥 실효화 시킬 가능성도 크다. 들어온지 모르겠죠. 그런 정확히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서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라.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저 찬성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수 있잖아요. 지역 화폐면. 근데 재벌한테 그 지역 화폐를 주면 그 재벌들은 그 지역 화폐를 안 쓴다니까요. 그렇죠. 재벌들은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만약 지역 화폐로 지급을 받게 되면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그러죠. 난 이거 가지고 저는 일본을 가고 싶은데 일본 갈 경비가 없는데 지금 1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거를 헐값에 팔고 일본 가는 돈으로 저는 쓸 가능성이 크다. 지역 화폐로 좁히는 만큼 예, 그게 사용 용도가 줄어드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 안 쓰거나 그래서 사장화시키거나 네. 아니면 바꿔가지고 딴 쪽으로 쓰거나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의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고 저는 보는 거죠. 현금깡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현금깡이라고 하기보다도 카드를 인터넷에서 예 그것을 명의를 뭐 옮겨주는 거죠. 효과 분석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걸 보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되면 골목 상권에서 쓰는 지역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 비판적으로 보신 것 같고요. 김영원님.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 비판적인 좀 시각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대체자가 이미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통시장 상품권이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할인율을 이제 주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사실 이제 지역화폐랑 온누리 상품권을 비교하면 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화폐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명확하고요. 그리고 효과성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지역 단위로 발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가 할인율이 큰 지역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럼 사실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로 비교하면 사실 지역화폐보다는 온누리 상품권이 조금 더 우월할 수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만 소비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커뮤니티라든지 일단 사회적 효과 같은 게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 측정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이미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화폐가 과연 얼마나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반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네네. 계시는 거고 황영관님은요. 지역화폐에 대한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용처를 그러니까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하는 네. 그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에 귀착되게 만들겠다 소비를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약간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 단위에서 훨씬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네. 반면에 지역 귀착이 과연 되느냐의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 진짜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하면 아마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모든 지자체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과연 제가 만약에 세종시 주민이라면 네. 세종시에 살면서 내가 과연 25만 원은 세종시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그냥 지역화폐 오면 25만 원 쓰면 되는 거죠. 추가적인 소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정력이 있는 지자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자체 어차피 지역 화폐 지금은 이제 전국민 지원이 좀 다르긴 한데 지역 화폐 자체만 본다면은 제가 세종시 주민이지만 서울 거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를 사게 되면 소비할 옵션도 많고 그리고 만약 혜택이 더 크다. 네. 그러면 제가 세종시 주민이지만 서울시 걸 사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국 단위의 지금 현재 그 모든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소비를 규착시키겠다고 하는 그 효과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음 논의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 규모가 얼마인지를 따져봤더니 저는 이제 계산기 두 대로 보니까 우리 국민 5천만 원으로 해보니까 12조 5천억 원. 근데 이제 1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하죠? 13조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김영건님 13조 원 재원 마련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경제가 어렵을 때 보통 추경을 많이 해왔죠. 네. 예, 뭐 코로나 시국은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그때는 좀 제외하고요. 뭐 2009년, 2013년 그때 이제 추경을 대략 2009년 28조 정도 했고 2013년 17조 정도 했습니다. 이게 네. 이제 당시 총지출 기준으로 대략 5에서 10% 수준이에요. 네. 근데 지금 13조라는 게 이제 올해 예산안이 656조니까 대략 2% 수준이죠. 네. 예. 그러니까는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650조의 2%를 조정하면 13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출 조정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 전혀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국채 발행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13조 원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13조를 조달하는 방법은 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더 걷거나 네. 두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더 받으려면 세율을 세율을 조정해야 되니까 이건 국회를 넘어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한국은행한테 다 그냥 네가 다 인수해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한국은행에 통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 내다 파는 방법이 있겠죠. 네. 하는에다가 다 전액을 넘기면 그게 돈이 늘어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국민한테 이거를 국채를 넘기면 그 돈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3조라고 하는데 그거를 세금을 올려서 더 증세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국채잖아요. 네. 그럼 시중에서 한국 국채를 13조를 더 내놓으면 지금 벌써 1,100조가 넘어가는 국채 잔고량이 있는데 예. 이게 국채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한테 떠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결론, 이 13조 인수시키는 게 쉽지 않다. 13조 마련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656조가 금년도 지금 예산 그 총 지출 규모인데 이미 한 2% 뭐 그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될까 한 2% 정도 되는데 네. 금년에 지금 관리 재정 적자가요. 이거 정부 통계입니다. 92조예요.
이미 92조의 관리재정 적자가 계상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추경을 해가지고 지출을 더 해버리면 100조 넘어간다는 거. 100조 하기는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항상 100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가 봐요. 100조 넘어가는 그 관리재정 적자가. 저는 그동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관리재정 적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네. 너무 이게 한국을 아주 골병드는 것이라고 봐서 네. 13조 인수시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재정적자의 규모로 볼 때 대한민국의 부채 규모는 국가채무규제는 너무 지금 이미 컨트롤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게 확대돼 있기 때문에 13조 아니라 다음은 1조 정도도 추가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럼 딱 한 가지 남는 거야. 네. 13조 쓸 돈을 안 쓰고 일로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세출 조정으로 그렇죠. 13조 마련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법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이 작게 보면 한 60%, 네. 많게 보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수가 없는 재정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세출 구조 조정 저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마디로 상당히 그 구름 잡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뭐 어디에선가는 빼오든 더 돈을 늘리든 빚을 내든 어쨌든 13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 박용구 의원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도 근본적으로는 신 교수님 의견 쪽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가 국채 발행을 또 괜찮으냐 그 이슈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나라 이제 국가 부채 상황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를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정상화 시기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북구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너졌다가 이제 아주 회복하는 이제 모범적인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런 국가들은 이미 그러니까 국가 부채 수준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를 시기로 제가 따로 있긴 한데 보면은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뭐 50% 하면서 쭉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덜란드, 뭐 스웨덴, 덴마크, 아일랜드 뭐 이런 주요 5개국들의 그 추세를 보면은 이제 50% 이하로 계속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크로스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한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수가 있다. 여기서 이 수준에서 더 느리는 것은 그래서 국가 부채 발행이 그렇게 쉬운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출 구조 조정 이 부분은 올해 예산안 하면서도 이제 재정 당국이 엄청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실제 예산 편성을 꼼꼼히 막 해보니까 네. 지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120조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를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한번 그 계산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한번 네. 이제 얼마가 나왔습니까? 예, 뭐 거의 한 120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방비, 인건비, 사회 보장성 지출들 이제 그리고 이제 법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직불제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하면 사실은 재정 당국이 말한 120조 정도밖에 없고 이제 그 중에서 뭐 13조라고 하는 게 10% 이상을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쉽진 않은 거죠.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이제 지출 고조정 한다고 삭감했다가 네. 뭐 그 후폭풍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재량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10%뭐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엄청난 이제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생회복 지원금에 필요한 13조 원 재원 마련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요 총선을 앞두고 민생 공약을 내놨습니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다시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초에는 이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이거를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좀 간접적인 저출산 대책에 좀 방점을 찍었다면 결국에는 이런 현금성 지원으로 저출산을 적극적으로 좀 돕겠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어쨌든 현금성 지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면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대학 등록금이요? 아니 세 가구 세 자녀 이상인 가구가 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네. 그거 곱하기 이제 장학금 근데 그 가정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면 이미 80% 이상의 그 학비를 감면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저는 실효가 전혀 없는 거다 이게. 실제로 대상자도 작고 이게 대상자가 이게 실제로 혜택이 되려고 하면은 세 자녀가 다 대학을 다니거나 그러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안 되죠, 그죠? 대학 다니기 전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학비를 다 전액을 내는 가정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 가정이라 그러면은 전체 세 자녀 가구 중에서도 아마 20% 30%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따지고 보면은 다 중산층 이하 잘 사는 집일 테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여당의 우호적인 사람이기는 하나 네. 이게 좀 뜬금없는 정책이다 이게. 네. 아니 실제로 이게 표에 얼마만큼 연결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체감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고 비슷한 견해신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교수님 의견이랑 비슷하고요. 네. 사실 뭐 저출산이 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대학 등록금을 안 줘서 생긴 게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현상인데, 네. 근데 그 현상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대책 중에 하나가 나온 게 그것마저도 굉장히 지원받는 대상이 극소수인 대상이라면 대책으로 효과는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네. 사실 저는 자녀가 둘인데 대학 등록금을 세 자녀 이상이면 전액 면제다. 하나 더 나올 까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그것도 모르겠는데. 18년 뒤에요. 애 낳고 예. 셋째 낳고 혜택을 받으려면 18년 지나야 돼. 그럼 만약에 두 자녀 가구 이상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거는 체감 차원에서 약간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 분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박영은 견해는 어떠신지.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그 대학 그 학자금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 이거가 정말 중요하다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이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타겟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 가기 전까지의 단계가 사실은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대학하고 나서는 뭐 목표를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비도 물론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은 네. 그전 단계까지의 이 교육비 그리고 그 경쟁 이것들이 사실은 저출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장애 요인이다.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 세 자녀 이상 사교육비 전액 지원. 이거는 좀 더 파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사실 이미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 뭐 일가정 양립 아시는 대로 자녀 키울 때 이제 그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소득 대체를 어느 정도 적절해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 관련 지원을 열심히 하는 나라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까지 이제 그 현금성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7세 이전 7세까지 그게 이제 지원이 좀 집중되어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공백들이 또 있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재원 조달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을 꼽히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사교육 그 경쟁 네. 이 부분.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쉽고 좀 체감할 수 있는 타겟을 일단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약간 농담이었습니다만 파격적으로 정말로 사교육비 지원한다고 하면 그거는 완전히 임팩트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정권이 무너질 걸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또 하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얘기도 다시 했어요.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밝혔고 지금 정부도 하나하나 추진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1%의 슈퍼개미를 위한 뭐 면세 혜택이다. 뭐 이런 주장인 건데 어떤 견해신지요?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금융 투자 소득으로 수익으로 네. 5천만 원 이상을 얻어야 되거든요. 네. 5천만 원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5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 저는 그래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뒤로 미뤄 가지고 이까지 왔는데 네. 이거를 저는 없애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뭐냐 식으로? 하면 네. 우리가 은행에 이자 소득을 받으면 이자 소득의 소득세를 한 16% 가량 내거든요. 네. 지방세까지 합해갖고. 네. 근데 주식에 하면 하나도 안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투자 금액 또는 금융 투자 소득의 금액에 상관없이 네. 금융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한 세율, 즉 3억까지는 22%, 그다음에 3억 이상은 27.5%. 이거는 좀 과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세율은 조금 낮추되 네. 이 뭡니까 은행 이자 소득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는 그 개편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폐지는 저는 그거 폐지하려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왜 두냐는 거죠. 네. 그런 평형 차원에서 그게 이자 소득이든 금융 투자 소득이든 뭐든 간에 세금은 물리게 하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반대. 이자하고 금융 투자하고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세율을 조금 낮춰주는 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하면서 사실 주식 거래세와도 이제 형평성을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두 분은 어떤 견해신지 박영훈님 먼저 좀 질문 드릴까요? 금융투자 소득세 존속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폐지가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보시는지. 예, 크게 아마 저 생각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조세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주식 거래만 이제 그러니까 세금이 없느냐 네. 고유신 확실히 있어서 이게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제 주식 거래를 통한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긴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주식 시장을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제 그렇게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예를 들면 뭐 미국 시장과 비교한다면,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해외 시장 투자를 위한 인프라는 상당히 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해서 개인들이 이제는 뭐 미국에도 다 투자할 수 있고 해외 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유인이 된다 하면은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죠? 그 투자 소득,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그 과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유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주식 시장의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과연 이렇게 금융투자 소득세가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주주 중심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그러면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쟁력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도 뭐 이거는 할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급적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이제 이 소득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과세를 좀 이제 해 나가는 좀 이제 그런 점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거래세, 주식을 할 때마다 하는 이제 내는 거래세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금투세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로 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세금 많이 걷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3,000포인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금투세는 폐지가 되는 게 맞다. 이런 주장도 분명히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좀
뭔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투자 결정을 할 때, 네. 그러니까는 뭐 과세라는 게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상장 주식을 양도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익도 5천만 원이 넘을 때 1년에 네. 그럴 때 과세되는 게 현재 금투세 체계인데, 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가져가는 거면 이익이 뭐 100% 아니더라도 대략 80%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과세가 일어나는데, 글쎄요, 주식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은 과세보다는 주식을 투자해서 자기가 더 돈을 벌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것이다라고 믿으면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되는 원인은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지배구조가 가장 뭐 주되게 꼽히고 있는 걸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가 저는 3천원을 이끄는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차라리 금투세를 하는 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투자소득 관련된 세제들이 꼬여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데 오히려 더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계속 미뤄왔잖아요. 이게 금투세 저희가 이 논의를 한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이 아닌 거고 계속 정부 때마다 얘기가 됐지만 결국 갑론을박 끝에 미뤄져 왔었던 거고 지금 결국 이제 폐지로 일단 결론을 내놓고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네. 누가 봐도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하 받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물론 거래소는 내지만 네. 5천만 원에 넘어가면 20몇 프로씩 이게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전 과하다. 따라서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소득을 4천만 원을 벌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16%를 세금을 내요. 그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으면 16% 내고 네. 주식을 굴리면 세금을 안 내면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뭐 굉장히 공정하고 뭐그 은행 감독원, 주식 감독원이, 증시 감독원이 잘하면 그나마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루나 같은 게 터지고 뭐 진짜 난장판인데 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주식을 외면하고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10몇 프로 세금을 매기고 주식은 안 매긴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런 불공평함이 없냐. 이런 문제의식은요. 30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맡겨놓으니까 네. 이러면 국회의원들이 이걸 고치질 않는 거예요. 네. 어렵사리 고쳐갖고 20년도에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를 만들었어요. 이걸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네. 전 여당도 이거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금융투자에서 소득을 벌어도 네. 세금을 내도록 해라. 저는 그게 금융정의에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 그리고 여당은 어쨌든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게 1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요. 세수 부족이 우려된단 말이지. 이 부분은 고려를 안 한 건지 궁금한데요, 박영훈. 네, 지금 이제 현 정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네. 이제 사실 지속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감세 정책은 좀 하고 있는 걸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재원에 대한 과연 이렇게 결손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거래세는 낮추는 이제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뭐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에요. 세수가 지난해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3개월 만에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세수 부족 이야기를 저희가 하도 많이 하니까 한숨 돌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올해 나라 살림 걱정을 어쨌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거는 긍정적으로 청신호로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요. 수출이 잘 돼야 됩니다. 사실은 수출이 잘 돼야 내수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반적으로 경제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작년보다는 수출 여건이 조금 이제 개선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1월 세수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여지가 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아까 웃으셔가지고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 공약들이 이제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오늘 다 여러 가지 짚어봤지만 이런 식의 총선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의 이제 공약들이 남발한다는 점에서 우려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신 예, 교수님께. 다 알고 있죠. 지금 선거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여든 야든 무소속이든 간에 네. 지금 뭐 표되는 이야기만 막 던지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방송에서 이 말이 맞냐 따지는 것 자체가 2주가 지나면은 부질없는 일이 되거든요. 저는 금융투자소득세 이 부분은 20년도에 합의했던 여야의 정신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세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의 정의도 보장이 되는 거니까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다. 네. 자, 저희가 민생회복 지원금, 그다음에 뭐 세전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을 때에 이런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고 경기를 진작하고 뭐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비판적인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종합적으로 마지막 이제 발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경제 상황을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공약들이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공약은 공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약은 공약으로만 봐라. 예, 그래서 뭐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가 경제의 다행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 이제 급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이 어느덧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군요. 이제 총선 요즘 공약을 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국민 세금을 제 돈 쓰듯 하는 이런 공약들도 넘쳐나니까 일각에서는 이거를 세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